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계약이 결국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상당수의 금융 지원을 요구하던 폴란드가 한국의 금융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구매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것입니다. 앞서 한국과 폴란드는 2차 계약을 통해 K9 자주포 152문과 천무 72문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폴란드는 이와 별도의 금융 계약이 체결되어야 방산 계약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제 조건을 붙였던 바 있습니다. 그랬던 폴란드가 5조 원대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지불하기 위해 유럽계 글로벌 은행과 자금 마련을 협의 중에 있는데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 구매에 대한 태도를 전환했다는 것은 2차 계약으로 진행 중인 K9과 천무 이외에도 K2 전차 계약의 속도까지 빨라질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다급히 무기 구매 방식을 전환한 이면에는 북한과 손을 잡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병력까지 공급받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폴란드의 안보 위협을 더욱 증대시키고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필연적으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군 전력을 보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방산 계약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당연히 무기의 납기일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현재 한국을 제외하고 폴란드가 원하는 납기일을 맞춰줄 수 있는 방산 강국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금융 지원을 조율하다가 가장 중요한 군 현대화가 지연되는 사태만은 절대로 막아야 할 폴란드가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폴란드와 남아있는 방산 계약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방산 무기를 거래하는 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정부와 정부가 계약을 주도하는 G2G 방식입니다. 양국의 정부가 방산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방산 계약은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양국의 정부가 계약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금융이나 보증, 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우선 일부 금액을 수입국에 빌려주면 수입국은 그 자본을 활용하여 무기를 구매한 다음 일정 기간에 걸쳐 이자와 함께 상환함으로써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방산 수출국인 미국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 이외에도 민간 자본까지 활용하여 금융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입국이 대량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한국도 수은법을 제정하여 방산 수출 이외에도 플랜트 수주 등 대규모 계약 사업에 금융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 지원은 방위 산업의 수출 증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 국가에만 수은법의 모든 자본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 한 곳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전체 자본금 중 40%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17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 과정에서 상당한 금융 지원을 받았던 폴란드에겐 한국이 더 많은 금융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은 방산 계약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은법의 자본금 규모를 더 확대하려고 했으나 법률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폴란드가 2차 계약에 대해 많은 금융 지원을 요구하면서 당혹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폴란드와의 후속 방산 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과도한 금융 지원을 요구하는 폴란드의 행태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급해지는 안보 상황 속에서 뒤늦게 정신을 차린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천무의 2차 계약 물량을 모두 금융 지원 없이 자체 구매하기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앞으로 양국의 방산 계약은 다시 한번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2차 계약으로 진행되는 K9 자주포만 하더라도 152문이나 되는 엄청난 수량이며 18문으로 구성된 자주포대대를 8개 이상 편제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현재 폴란드가 가장 걱정하는 상황은 자신들의 군 현대화가 완료되기 이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입니다. 북한으로부터 대규모의 병력 지원을 받은 러시아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것이 폴란드 내부의 안보 불안을 자극했으며 금융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무기 거래보다 더 중요한 건 군 현대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보 불안을 느끼는 폴란드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있었던 에스토니아와의 K9 합동훈련인데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는 폴란드 못지않게 군사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라이며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는 K9을 운용하고 있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나라가 합동으로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려는 의도를 쉽게 알 수 있으며, 이처럼 폴란드는 급변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지켜보며 한국산 무기가 더 있어야만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동유럽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루마니아도 폴란드는 다시 침략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며 폴란드가 동부 국경을 군사적으로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잠재적인 위협에서 국가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미국과 나토가 군사 지원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폴란드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데요.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무기 지원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각종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은 2년을 훌쩍 넘겨 곧 3년째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과 나토 등에서도 휴전이나 협상을 언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전쟁의 피로감을 느끼는 여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러시아가 폴란드와 군사 충돌을 감행하게 되면 폴란드가 나토 등의 군사 동맹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폴란드 내에서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여론의 불을 지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가올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나토에 대한 부정적 발언과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를 주장한 바 있어 그의 재선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 안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폴란드는 미국의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한국산 무기를 직접 구매해서라도 자국의 방위 강화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폴란드가 원하는 성능 기준과 납기 일정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인데요. 폴란드는 두다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방한하여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생산 라인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여 무기 생산 시설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만큼 폴란드의 입장에서도 한국산 무기가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추가적인 방산 계약까지 기대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산 기업들도 폴란드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카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은 폴란드 현지 공장을 방문하여 정비 유지를 위한 시설을 살펴보고 후속 지원 협력을 점검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폴란드는 여전히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전 정권과의 정치 싸움을 주도하는 일부 정치인의 목리만 없다면 양국은 더 나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폴란드는 K9과 천무와 달리 K2 전차의 2차 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일부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K2 전차의 2차 계약 물량이 1차 계약과 동일한 180대 수준에서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도입 수량은 같더라도 계약 금액은 1차보다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금액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차 계약에선 성능이 더 개량된 K2 전차가 공급되며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비 부품, 군안 전차 등이 포함되어 금전적 규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방산 수출을 더욱 활성화하고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금융 지원의 규모를 증가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방산 수출을 자랑하는 미국의 사례와 제도를 분석하고 더 많은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한국도 시장 확대를 노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유럽의 안보 위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폴란드는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을 가리지 않고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루마니아 등의 동유럽에서도 적극적으로 K9을 도입하며 한국 방산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참전으로 인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북한의 개입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 안보를 걱정하는 시각도 늘어가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러한 안보 문제는 한국 방산이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을 얻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폴란드가 금융 지원에서 자체 구매로 방향을 선회한 시점에서 한국도 다양한 방산 전략을 재검토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14일 폴란드 맞춤 잠수함 영상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8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프로모션 데이에서 HD 현대중공업은 폴란드 해군에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영국의 밥콕 인터내셔널과 한국의 LIG넥스원 등과 협업 중인 현대중공업은 새로운 포맷의 잠수함 HDS 2300을 제안하며 안정성과 성능을 어필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엔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방산 기업들이 참여 중이며 한국 기업은 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중 HD 현대중공업은 폴란드의 그단스크 조선소와 MRO를 체결했으며 폴란드 에너지 기업 PGH2와의 협업을 확정짓는 등 경쟁에서 한 발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한민국의 방산기업 한화오션 역시 3,000톤급 잠수함을 수출한 데 이어 세계 각국의 잠수함 건조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한화오션의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3 배치2는 현대중공업보다 조금 더 구체화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세계 최고 성능의 디젤 전기 추진식 잠수함으로 평가받는 데다가 배터리의 크기를 종전 납축 배터리의 절반으로 줄이면서 수명을 최대 300% 가까이 증가시켰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무기의 바리에이션도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한화오션의 수출을 위해 범정부적 절충교역,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현재 재래식 잠수함 분야의 세계 최강은 단연코 대한민국인데요.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최소 4개국 이상의 실무 진입 방안에 잠수함 도입을 상담받은 상태입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독일이나 프랑스도 아니고 잠수함 전력만큼은 세계 최강국 중 하나인 일본까지 제치고 대한민국 잠수함이 독보적 기술력으로 평가받는 첫 번째 이유는 실전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위협과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현장에 배치된 잠수함도 과시용이나 도발 억제용이 아닌 실제 전투를 위해 개량됐습니다. 일례로 탄도미사일용 수직발사관 그리고 리튬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전투체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잠수함용 전투체계는 시간이 생명인 수중전투에서 지휘관의 결정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탐지에서부터 지휘관의 디시전 메이킹까지 적보다 한두 단계 빠르게 반응하는 그야말로 실전용 전투체계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공기분류 추진체계 AIP와 리튬이온 전지를 결합한 구동체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동일한 무게 대비 에너지 저장 밀도가 더욱 높기 때문에 납축 전지보다 3배나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AIP와 자망 기술력이 더해지면 리튬이온 전지 충전을 위해 수면으로 올라갈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일례로 지난 2020년 AIP와 납축 전지를 조합한 도산 안창 호급 잠수함은 3주간의 자망에 성공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잠수함 중 가장 긴 자망 능력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3,000톤급 이상 중형 잠수함 시장에서 그나마 대한민국 수준 근처에 온 나라가 일본뿐이라는 것인데요. 그나마도 하이엔드나 플래그십으로 갈수록 성능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는 게 관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보고3 배치2는 전투체계 및 소나의 성능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표적을 탐색하는 능력을 포함해 생존 가능성과 작전 운용 능력치를 향상했고 중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신형 SLBM을 위해 대형화된 신형 VLS를 장착할 예정인데요. 이 덕에 SLBM용 VLS를 4셀 더 추가해서 모두 10셀이 됩니다. 기존 도산 안창호급의 6셀에서 66% 늘어난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SLBM은 물속에서부터 압축 공기로 미사일 몸통을 먼저 수면 위로 쏘아 올린 다음에 수면 위에서 점화하는 콜드런치 방식을 택했는데요. 세계 7번째로 발사에 성공한 SLBM이자 사거리 500에서 800km의 현무포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장보고 3 배치2는 애초 개발 단계부터 핵심 장비에 대한 국산화 연구 개발을 동시에 추진한 덕에 국산화율만 무려 80%가 넘습니다. 이러니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나라들이 대한민국 잠수함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산화율이 높다는 것 때문에 전략무기인 잠수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여기저기 눈치 볼 필요 없이 대한민국과의 계약에만 신경 쓰면 잠수함 본체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의 일부 운영 노하우까지 전수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높은 국산화율 덕분에 폴란드와 필리핀은 자국의 차기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산기업이 노리는 것은 8조 원으로 추정되는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만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작년 아덱스 2023을 통해 잠수함 12척 약 60조 원에 달하는 도입 사업을 재확인하고 갔는데요. 캐나다가 갑자기 잠수함 도입 예산에 큰 돈을 쓰는 이유는 그동안 해상 안보를 미국에 맡겼던 후유증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기체의 노후도 한 원인이겠지만 무엇보다 캐나다가 갖춘 기반 시설, 인프라가 너무 보잘것없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캐나다와 연관된 국방비를 삭감하면서 당장 캐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캐나다는 지난해 5월 연방조달청 관계자들과 군 당국자들이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와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해서 현장을 견학하고 돌아갔고 직접 도입까지 논의했습니다. 여기에 한국방사는 추가적으로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시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2022년 기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무역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인데요.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해 GDP 또한 3조 7천억 달러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4위의 군사력에 핵까지 보유한 인도는 영토 분쟁과 국경에서의 대립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양국이 상대국의 기자를 추방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즉, 언제 분쟁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분노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였던 인도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인도는 반중 노선을 걷고 있지만 외교 분야에서만큼은 미국의 그늘을 벗어난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해왔는데요. 무기 체계만큼은 대부분 러시아제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최대 공급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프랑스, 독일 등 방산 강국의 입장에서 인도는 빈집털이 시장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방산무기 세일즈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특히 잠수함 분야는 벌써 구체적 성과도 보입니다. 전술했듯 대한민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금 당장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도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현대중공업의 2,300톤, 3,000톤급 잠수함 외에도 한창 건조 중인 장보고 3 배치2는 기존의 도산 안창 5급 잠수함을 뛰어넘는 성능을 입증한 데다 잠수함의 기본적인 전투체계인 소나를 개선해 표적 탐색 능력과 잠수함의 생존성, 작전 운영 능력까지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오랜 시간 획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와 재래식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전략적 제휴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과 교역 상담 중인 국가 모두가 과거 한국산 무기를 채택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무기 체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나라는 다른 사업에서도 한국산을 선호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에서도 폴란드는 한국에 먼저 수출형 모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현재 폴란드와 인도 등 대한민국이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 획득 사업만 5개인데요. 모든 사업에서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건 다분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1987년 독일 HDW 조선소로부터 1200톤급 잠수함을 수입하면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잠수함 역사가 이제는 독일을 넘어 전 세계에서 5번째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올랐는데요. 새로운 잠수함의 시대를 연 대한민국의 두 방산기업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4일 중국 핵잠 침몰 영상입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핵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핵잠 개발을 통해 미국과의 핵운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것인데요.
가끔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SSBN이라는 굴욕을 남기기도 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선 미국이 긴장할 정도로 뛰어난 핵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우급 잠수함은 그동안 개발된 잠수함들과는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해 기동력과 자막 능력을 극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우급은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미를 X자형으로 설계했으며 미국의 핵잠을 따라잡기 위해 야심찬 설계와 기술적 시도에 도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이 출항을 앞둔 시점에서 침몰하는 사건은 중국 해군의 기술력과 그들의 군사적 야망이 과대평가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고가 드러난 후에도 언론을 통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핵잠수함 침몰 사실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당국과 상업용 위성사진에 의해 이 사실이 폭로되면서 중국의 군사 투명성 부족과 기술적 결함이 국제사회에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는 별개로 이제 대한민국도 핵잠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북한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호 경공함을 공개한 이후 이런 여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논란은 수십 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원자력 이용에 관한 권한이 미국에 종속되어 군사 목적의 핵 개발은 50년째 봉인된 상태인데요. 그러나 이제 한국도 이런 굴레를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고 핵무장의 명분과 당위성의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군호 경공함이 국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SLBM 발사관 때문이었습니다. 김군호함은 중거리 SLBM인 북극성 장착이 가능한 발사관 열문을 탑재하여 본격적인 전술핵을 이용한 공격 잠수함으로 예측되는데요.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 속도를 보면 여기에 조만간 핵어뢰까지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이름처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로 이른바 상호 확증 파괴를 대표하는 무기체계로 꼽힙니다. 잠수함의 특징이자 장점인 은밀성 덕에 추적이 어려워 보복 공격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SLBM 탑재 잠수함 개발은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의 공통적인 의지였고 SLBM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 즉 SSBN은 전 세계 6개 국가만이 보유 중입니다. 만약 북한이 그들의 말처럼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완성했고 공표한 대로 잠수함의 동력 체계까지 바꾸게 된다면 전 세계 7번째 SSBN 보유국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작전 영역은 획기적으로 넓어져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어떤 적에게도 본토 타격만큼은 허락한 적이 없는 미국에 북한은 눈엣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완성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남은 방향성은 재래식 전력의 재편뿐입니다. 그리고 김군호 경공함은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력한 비대칭 전력의 등장에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여론이 불붙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북한이야 우리나라와 체급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 따라잡을 수 있다고 쳐도 중국의 폭주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중국은 2024년 국방 예산을 72% 증가시키며 해군력 증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핵잠수함의 개발은 중국 해군이 미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저우급 잠수함 침몰 사건으로 중국의 야심은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중국이 이 핵잠수함에 어떤 기술적 결함을 겪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 핵잠수함 함대의 확장 계획에 심각한 지연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렌트 세들러 선임연구원은 새 핵잠수함의 침몰은 중국의 핵잠수함 함대 확장 계획을 늦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이 그동안 쌓아온 군사적 자신감에 큰 균열을 가할 것이며 그들이 미국의 해군력에 맞설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의 실수와 위기가 대한민국에는 다시 없을 기회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미국 기술에 기반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제공한 원자력 기술이 아니라면 평화적 목적을 규정한 원자력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최근 순수 국내 기술로 일체형 원자로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원자력 협정에 근거한 20%의 전홍축 우라늄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 보유한 대한민국이라면 예상과 결단의 문제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핵잠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역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도발까지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과 패권 경쟁에 돌입한 중국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은데요. 이번 사건 역시 중국이 러시아에 비견될 정도로 핵 잠수함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해양 전력 강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시나리오라면 대만 다음에 중국이 노리는 것은 아시아의 패권이고 미국과 자유서방의 천병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도 그 목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전술했지만 대한민국은 독자 기술로 핵 잠수함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국가입니다. 다만 1974년부터 원자력 이용에 관한 권한이 없었으며 42년 만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안에서도 군사적 목적의 원자무기의 연구 및 개발이 철저히 금지되어 왔습니다. 최근 도부자카임 전 미 국방부 차관의 언론 인터뷰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는데요. 그는 프랑스와 함께 핵잠 보유를 추진 중인 브라질의 사례에서 보듯 대한민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핵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에 기반해 미국과의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핵 관련 활동에 있어 민수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오랜 약속을 저버리려고 한다면 한미 양국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 수준과 핵 잠수함 건조 및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효율성이 낮을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의 눈치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서 중국과 북한의 핵잠을 두고도 언제까지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중국은 이번 핵잠수함 침몰 사실을 은폐하려고 노력했지만 미국과 서방 군사 전문가들의 추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형 크레인선이 잠수함을 인양하는 장면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핵잠 침몰은 군사적 위협에도 한반도 주변의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잠수함이 침몰할 당시 핵연료를 싣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잠수함 사고가 아니라 국제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우한과 같은 대도시 인근에서 핵잠수함 침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투명성 결여와 사고 대응 능력의 부족은 그들의 군사적 팽창이 단지 외관상의 과시일 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침몰한 저우급 잠수함으로 중국 해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우급 잠수함은 기동성과 자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중국의 최신형 잠수함 중 하나였지만 이번 침몰 사건으로 중국이 해상 전력 강화에 있어 직면한 여러 문제점이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여전히 잠수함 기술에서 중요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개발 중이던 저우급 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한 것은 그들의 해군력 증강 전략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핵 잠수함 함대를 70척 이상으로 확대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그 목표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중국은 승기를 놓쳤으며 이 열세를 만회하기란 쉽지 않으리라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반복될수록 중국은 그들을 추종하는 국가들에게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군사적 투명성 결여와 무책임한 대응에 더욱 비판적일 것입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단지 과대 포장된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들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군사력 강화를 시도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들이 직면한 기술적 한계가 드러났는데요. 중국의 연이은 핵잠 침몰 사건은 군사적 오만이 가져오는 위험을 경고하는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